이야기 중국사 청 원세계의 등장. 이용장이 신축 조약을 해결한 후인 1901년 11월 7일 직내 총독 재임 중에 사망하자 산동 승무 원세계가 이용장의 후임으로 직내 총독의 자리에 올랐다. 의화단 사건 후 대부분의 군 순회들이 전사하거나 동복상과 같이 문책을 당해 몰락했으나 오직 신식 육군을 장악하던 원세계만은 건재했다. 그는 이용장이 북양 군벌의 무력을 배경으로 권세를 장악했듯 신식 육군을 배경으로 직대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나이 40대였다. 직내 총독의 자리에 오른 원세계는 이용장의 북양군마저 흡수하여 이를 북양상비군이라 칭했다. 그리고 참모교련 군비의 3처를 두어 단기서, 풍국장, 왕사진을 각각 그 처장에 임명함으로써 원세계의 군사적 권력은 이용장 생존시 장악하던 군권을 능가했다. 원세계는 진사시에 급제 못할 정도로 학문적 실력 없는 인물이었으나 다만 그의 증총조부 원갑삼이 이홍장의 맹우였다는 인연으로 이홍장의 막하에 들어가 조선에 파견되면서부터 출세의 길이 열렸다. 그는 권력을 추종하는 데는 후각을 지니고 있어 배신을 밥 먹듯 하면서 기민한 행동으로 천국 유일의 실력자가 되었다. 정황족과 만주족의 중신들은 이 같은 원세계의 출현에 불안과 위기감을 느꼈다. 만주족 중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번이나 이홍장은 당당한 진사 출신으로 믿음직스러웠으나 진사시에도 급제 못한 원세계는 무식쟁이로 보였다. 일찌감치 원세계의 공권을 박탈하여 그의 세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결과 원세계는 직내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되고 군기 대신에 임명되었다. 군기 대신은 황제의 고문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승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러나 원세계는 굴하지 않았다. 그가 장악하고 있는 북양상비군은 형식적으로는 직내 총독 지휘하에 있었으나 사실은 원세계 개인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군기 대신은 총리하문의 대신처럼 겸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화단 사건 이후 총리하문이 외무부로 개편되면서 그는 외상을 겸하게 됐다. 원세계는 오히려 외국과의 접촉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원세계가 두려워하는 일은 서태후가 죽는 일이었다. 그것은 서태후가 죽으면 광서제의 친정체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리 되면 강유웨이 등과 함께 추진했던 변법운동이 원세계의 배반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보복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원세계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1908년 서태후의 죽음과 동시에 광서대도 죽었기 때문에 원세계가 염려했던 광서제의 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허약했던 광서제가 병상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진 일이지만 서태후의 죽음과 거의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원세계가 암살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서태후와 광서제는 같은 날 혹은 하루 사이에 죽었다는 설도 있다. 광서제가 먼저 죽고 그 뒤 바로 서태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 광서제의 백앤모 곁에서 통곡을 하던 황후가 광서제의 시체를 그대로 둔 채 급히 서태후의 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39세에 죽은 허약체질의 광서제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광서제의 동생 순친왕 제풍의 큰아들 보이가 3살에 즉위하여 선통제가 되었다. 선통제는 태조 누르하치로부터 12대째로 청조 마지막 황제였다. 선통제는 신의 혁명으로 폐제가 되었다가 후일 일본 군벌이 세운 만주국의 황제가 되기도 했다. 선통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순친왕 제풍이 섭정왕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의화단 사건 이후 국내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조가 추진해오던 입헌 정치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구실 아래 만주인 황족에 의한 중앙 집권제를 구축하려 했다. 순친왕은 원세계의 횡포를 트집잡아 그를 죽이려 했다. 섭정왕으로서 생사여탈의 권한을 장악하던 그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원세계는 여유만만했다. 순친왕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해도 막강한 군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순친왕의 원세계 처형 문제, 장지동 등은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혁명파의 폭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원세계를 죽일 경우 각지에서 정부군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친왕은 원세계를 죽이려는 당초 계획을 바꾸어 이번에는 경관이라는 살인청부업자를 시켜 암살하려 했다. 원세계는 위기의 순간을 맞았으나 군기 대신에 한 사람인 나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기에게 소식을 듣고 천진으로 탈출하여 그곳 조계에 은신했다. 원세계는 순친왕이 섭정왕이 된 직후 한때 족질이 있다는 이유로 군기 대신을 해임당한 일이 있었다. 훗날의 이야기지만 원세계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으면 을의 족질을 핑계삼아 순친왕에게 역습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 한다. 원세계는 일단 전계에서 사라졌으나 이것은 일시적 사라짐이었다. 당시 원세계의 나이 45세였는데 그는 천진의 조계에서 재기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격동의 시대, 중국 동맹회의 결성. 중국 대륙을 잠식하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중국 민족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905년 손문은 흥중회를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하여 중국혁명동맹회를 발족시켰다. 정일전쟁 때 하와이에서 결성된 흥중회가 러일전쟁의 격동기를 지나면서 강력한 조직으로 변한 것이다. 손문은 태평 전국이 멸망한 2년 후인 1866년에 광동성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10살 때 서당에서 공부했고 12살 때 형 손미를 찾아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중등교육을 받으면서 구미 열강의 학문을 공부했다. 홍콩으로 돌아온 손문은 광주의 남화의학당과 홍콩의 서의서원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정사량을 비롯한 혁명 동지들을 사귄다. 1892년 7월 서의서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마카오와 광주에서 의사생활하며 많은 동지들과 시사를 논하며 교유했다. 1894년 천진으로 가서 당시 직내 총독이며 북양 대신이었던 이용장에게 정치의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되면서 손문은 혁명가로서의 길을 걷는다. 1894년 10월 하와이로 건너간 손문은 화교들에게 반청혁명을 부르짖고 11월 말 호놀룰루에서 흥중회를 결성했다. 다음 해인 1895년 2월에는 홍콩으로 돌아와 정사량 6호동과 함께 흥중회 본부를 설립했다. 흥중회의 목표는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국을 회복하며 합중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만주족인 청왕조를 타도하는 것 외에 민주적 공화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흥중회 회원은 화교, 상인, 노동자, 지식인, 어부 등등이었다. 손문은 같은 달 광주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6호동 등과 함께 광주에 와서 흥중회 분회를 설립하였다. 준비는 잘 진행되어 10월 22일기에 봉기하기로 했으나 당일 아침 홍콩에서 무기와 인원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봉기는 중지되었다. 그러나 연락이 제대로 안 되어 6호동 등 3명의 동지가 체포 처형되었다. 손문은 일본으로 도망갔으나 그에게는 막대한 현상금이 걸렸다. 손문의 광주 봉기 실패 후 혁명의 불꽃은 불길처럼 일어나 1904년 호남성 장사에서 화흥회가 결성되고
호북성 무창에서 과학보급소, 상해에서 광복회가 결성되었다. 또 1905년에는 진독수 백문율 등이 안휘성의 악광회, 정권, 청조음 등이 복건성의 익문사와 한족 독립협회를 결성하는 등 혁명단체가 결성되었다. 이처럼 혁명단체들이 결성되자 이들 단체를 통합하여 혁명운동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07년 7월 혁명운동의 선구자 손문이 유럽에서 일본에 들렀을 때 이 움직임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 손문은 혁명의 동지 황흥과 혁명재단체의 연합을 제창한 끝에 재단체의 호응을 얻었다. 대표들은 손문을 주석으로 추대할 것, 새로 결성되는 단체 이름은 중국 동맹회로 할 것, 손문이 제창하는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고 민국을 창립하여 집권을 평균한다라는 4개 강령을 동맹회의 강령으로 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이 혁명파의 지도적 인물로는 손문, 황홍, 장병린 등이 있었다. 그들은 1906년 공동으로 혁명 전략을 세워 봉기 후에 정권 수립에 대비한다는 데 합의했다. 황화강 사건. 손문이 이끄는 중국 동맹회가 결성된 이후 신해 혁명이 성공하기까지에는 여러 차례의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 수많은 의사들이 희생되어야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혁명 봉기는 반드시 중국 동맹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국 동맹회 소속이 아니었던 다른 혁명단체에 의해서도 감행된 사건이 많았다. 1908년 있었던 안휘성의 신군 사건이 한 예다. 신군이라면 원세계가 새로 편성한 신식 육군을 가리키는데 신군의 청년 장병 가운데는 손문의 혁명사상에 동조하는 민족주의자가 많았다. 이들은 악광회라는 비밀단체를 만들어 한족국가 건설의 결의를 다졌다. 1908년 10월 23일 악광회의 간부인 범전갑은 광서제와 서태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를 기회로 10월 26일을 기해 봉기하기로 하고 각 진영의 간부와 연락하여 성기를 사령관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해서 성 밖에 있던 신군은 봉기했으나 탄약의 부족과 성은의 군대가 내응하지 않고 해군 또한 봉기에 반대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범전갑은 체포 처형되었고 홍성기는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중국 동맹회에 가입하였다. 그 홍성기는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유럽에서 귀국하는 섭정왕의 두 동생 제도와 제순을 하얼빈역에서 암살하려다가 밀장의 밀고로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진다. 1910년에는 광동의 신군이 구정날을 기해 일제 봉기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 신군 봉기는 주로 혁명파가 신군의 간부를 설득하여 봉기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광동의 경우는 혁명파의 청년들이 신군 가운데 잠입하여 봉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혁명파 청년들의 적극적 행동은 노련한 감시자의 눈에 띄기가 쉬웠다. 봉기 계획을 알아차린 신군의 수뇌들은 무기고에 있던 탄약을 감춰버렸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신군의 보병 200명이 무기고로 달려갔으나 탄약이 없었다. 결국 봉기는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 봉기에는 왕조명이나 호한민이 홍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봉기에 가담할 예정이었으나 탄약을 구하지 못해 신군이 해산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주동자 예영전은 전사하고 신군 23표의 책임자 조성은 탈출하였다. 이렇게 혁명 봉기가 실패를 거듭하자 입헌파의 기관지 신민총보는 말할 것 없고 심지어 동맹회의 기관지 민보까지도 혁명파의 수령들은 자신들은 편안히 앉아있기만 하고 애매한 대중만 죽는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런데 손문은 광주 봉기가 실패한 후 몇 차례의 실패를 거듭하자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모금을 위하여 세계술력의 길에 올랐다. 민보의 격렬한 비난의 분통을 터뜨린 왕조명은 민보의 보도가 잘못이라는 실정을 보여주기 위해 북경으로 달려갔다. 북경에 올라온 왕조명은 웅성기가 하얼빈에서 암살하려다 실패한 바 있는 두 황족을 북경 도착 때 폭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두 황족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출령 인파로 그들을 분별할 길이 없어 예정을 변경하였다. 왕조명은 섭정왕인 순친왕을 폭살할 계획으로 순친왕이 자주 통과하는 다리 밑에 폭탄을 장치하였으나 이것도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수세 끝에 폭탄 표피를 만든 대장간이 적발됨으로써 끝내는 왕조명도 체포되어 무기형에 처해졌다. 왕조명의 폭탄 사건은 1910년 4월의 일이었다. 최후의 봉기 실패 사건은 1911년 4월 29일에 있었던 황하강 사건이었다. 당시에도 소문은 모금 활동을 계속하기에 외유 중에 있었다. 이 72 열사 사건은 봉기 장소를 둘러싸고 두 의견이 대립했다. 조정은 광동 신군 사건의 실패를 거울 삼아 봉기 장소를 창강구역으로 옮겨 먼저 호북을 점화시킨 다음 호남 사천 강소 안위에 사개성이 호응하고 또 하남 임회 등지에서 북상하여 북경을 공격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혁명파에는 광동 복권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광동을 점령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봉기 장소는 광주로 결정되었다. 1911년 바로 신해년의 4월 초순 제1회 분해 무기로서 일본에서 권총 115정과 총탄 4,000발이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운반하는 책임자가 모지까지 가지고 왔다가 홍콩에서 검사가 철저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중한 무기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후속부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홍콩에 도착하였다. 홍콩에 도착한 무기는 극비리의 광주로 운반될 예정이었으나 광주에서 동맹회원 온생제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 경계가 삼엄하였다. 온생제는 영록의 조카인 광주 장군 부기에게 5발의 총탄을 퍼부어 사살하였다. 사실은 광주 신군 사건을 진압한 수사제독 이준을 죽인다는 것이 잘못되어 부기를 쏜 것이었다. 온생제는 자수해서 처형되었고 이로 인해서 광주의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일본에서의 무기 수송이 실패한 데 이어 미국에서의 송금마저 늦어져 봉기 날짜가 4월 29일로 연기되었다. 이 사건을 지휘하기 위하여 황홍이 홍콩에서 광주로 잠입했다. 이때 어느 여성 회원이 홍콩에서 광주로 급히 달려와 혁명파의 동지로 여겼던 진경파라는 사나이가 사실은 당국의 스파이로 이 사건이 그에 의해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다시 한번 봉기 날짜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녀의 요청에 대해 황홍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여성 회원의 보고는 정확한 정보였다. 청나라 정부 측은 밀정의 보고에 의해 혁명파의 움직임을 면밀히 탐지하고 있었다. 혁명파의 결사대가 총독관서에 돌입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수사제독 이준은 대군을 거느리고 그물을 쳐놓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파는 혈로를 뚫어 탈출했으나 도중에서 방영3령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부대는 혁명파와 내통하여 이준을 제물로 하기 위하여 순덕에서 광주로 급히 달려오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연락이 제대로 안 되어 탈출한 혁명파 결사대가 이를 적으로 오인하고 발포하는 바람에 같은 패끼리 혈전이 벌어져 애석하게 많은 희생자가 나고 말았다. 청군은 혁명파의 시체 72구를 연고 없는 시체로 취급하여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기로 했다. 그러나 반달이라는 사람이 황화강이라는 곳을 이들의 묘지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합장되었다. 이들 72 열사를 기념하는 비가 지금도 남아있어 열사들의 혁명 정신을 전해주고 있다. 신해혁명 무창봉기 1911년 10월 10일 무창에서 신군과 동맹회가 봉기했다.
이 봉기를 흔히들 신해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봉기라 하는데 1910년 2월에 일어난 광주 봉기가 실패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혁명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황하강에서의 봉기도 실패로 돌아가자 동맹회 내부에서는 봉기 장소를 장강으로 옮기자고 주장이 대두되었다. 담임봉, 송교인, 진기미 등은 1911년 7월 31일 상해에서 동맹회 중부총회를 결성한 데 이어 무안지방에도 어복 분회를 설립하여 장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봉기 준비를 서둘렀다. 이에 9월 24일에는 무창에서 봉기하기 위한 본격적 작전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혁명의 주동 역할을 담당하던 문학사와 공진회는 이날 오전 10시 공진회 사무실에서 주요 간부 60명을 모으고 봉기에 대한 구체적 작전 계획을 수기하고 결정을 내렸다. 1봉기 날짜는 한가위, 음력 8월 15일인 10월 6일로 한다. 이 초기 작전의 중점을 대포진지와 무기고 점령에 둔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서 우선 전망이 좋은 무창성박 공정 제11영에서 방어하는 것을 진으로 봉기하여 성내의 사산과 봉황산의 대포진지와 무기고를 탈취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무창의 맞은편에 있는 한양에서도 제42연대가 호응하여 무한삼진을 장악하기로 한다. 이어서 각 작전부대의 지휘 책임자와 공격 장소도 결정한 후 산해했다. 그러나 이 봉기 계획은 1시간 후에 하마터면 탄로날 위기를 맞았다. 무창성 밖에 있던 포병 제8연대 소속 혁명동지가 취중해 대포를 끌어내어 세 발의 공포를 쏘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혁명 계획은 누설을 되지 않았고 공포를 쏜 자만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포 사건 이후로 무창 일대에는 혁명 봉기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혁명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무창 일대의 방위를 담당한 호광 총독 서징은 9월 30일 다음과 같은 전문을 청국 조정에 보냈다. 호북의 진군은 사천의 폭동 진압을 위해 출동했으므로 호북 지방의 방위를 위해 원군을 보내주기 바람. 이후 10월 3일에는 군사회의를 열어 주요 기관의 경비를 강화하고 장강 일대의 군함에 의한 순찰도 실시하였다. 이렇듯 청조의 경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혁명군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를 비우는 등 봉기 준비에 차질이 일었다. 임시사령부는 이런 상태로는 봉기가 안 된다고 판단하여 봉기 날짜를 10일 전으로 연기하고 9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던 그날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혁명군 간부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혁명군 참모장 손무가 러시아 조계에 있는 총기 관부에서 폭탄을 만들기 위하여 화약을 섞고 있을 때 혁명군 동지 한 사람이 피우던 담뱃불이 화약에 떨어지는 바람에 손무가 중상을 입은 것이다. 굉음을 듣고 달려온 러시아 조계 경찰에 의해 혁명의 동지 30명이 일망타진되었다. 한편 강을 사이에 둔 무창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임시 총사령관 장익무의 주재 아래 청군 내부의 동지들이 모여 봉기에 대한 협의를 몰두하던 중에 폭발사고 소식을 들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혁명 동지들의 얼굴이 질렸다. 더욱이 혁명 봉기 가담자 명부까지 압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동지들은 서둘러 봉기할 수밖에 없었다. 임시 총사령관 장익무는 동지들을 돌아보며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12시를 기하여 봉기하여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을 부흥시킨다. 2. 전투 수비를 막론하고 기후를 엄수할 것이며 동족이나 외국 군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한다. 3. 각 군은 중화문 밖에서 일어나는 포성을 신호로 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명령을 각 진영의 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전령이 출발했다. 그러나 한고에 서 있던 폭발사고로 봉기 계획을 탐지한 호광 총독 서장은
무한삼진의 성문을 폐쇄하고 성내의 교통을 차단한 채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이로써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중화문 밖에서의 신호포성도 또한 울리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서정은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혁명회 인사들을 본보기로 참수하는 등 무한삼진의 거리는 긴장이 감돌았다. 마침내 10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무창의 거리는 온통 혁명파를 수색하는 공경들로 차 있었다. 동지 간의 연락도 두절되어 경계병이 교대하는 틈을 타거나 상점으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지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도였다. 무창 시내의 공병 제8령의 임시총사령부로부터 봉기 명령이 전달된 것은 10일 아침이었다. 전날 오후 5시경에 장익무로부터 명령된 전령이 그제서야 도착한 것이다. 공병 제8령의 책임자 웅병고는 동지들에게 같은 사실을 알리고 회의를 열었다. 그 중에는 질리는 자도 있었으나 죽음 속에서 삶을 찾자는 웅병군의 용감한 부르짖음에 모두 용기를 얻었다. 작전 순서는 지난 9월 24일 회의에서 정해져 있었으나 각 부대와의 연락이 문제였다. 특히 혁명군의 주력 부대로 인정되었던 무창 밖의 포병 부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애를 태웠으나 연락이 된 부대만이라도 봉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봉기 시간은 오후 3시로 정했지만 연락에 시간이 걸려 오후 7시 이후로 연기되었다. 연락이 된 부대는 2개 소대와 1개 중대뿐이었다. 약속 시간인 7시가 되자 마침내 혁명을 알리는 웅병군의 신호포탄이 무창의 거리를 흔들었다. 혁명군의 움직임 앞에 총구는 하나하나 쓰러져 갔다. 웅병군은 앞서서 작전 지시대로 무기 탈취를 위해 40명의 동지들과 함께 초망대의 무기고로 돌진했다. 이와 대를 같이하여 무창성 밖 단각에 있던 21 혼성 여단의 제11 영도 봉기에 호응하여 이봉숭승의 지휘 아래 사료로 쓰는 건초 더미에 불을 질러 봉화를 올렸다. 성안에서는 제29표의 최재민이 봉기에 가담하여 웅병군과 동시에 초망대의 무기고로 쇄도했다. 초망대를 지키던 청군 가운데에도 혁명에 호응하는 자가 증가하여 혁명군은 무기고를 탈취했다. 초망대의 무기고에는 독일제 7.6mm 쌍구 모젤 1만여 정 등이 있었다. 무기 탄약이 없어 맨주먹으로 달려오다시피 한 혁명군들은 졸지에 완전 무장을 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이들은 사선의 초망대의 포병 진지를 구축하고 성밖 나무에 있는 포병 제8표에 연락하여 급히 성내로 진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혁명군 중에는 실력 있는 지휘관이 없어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웅병군이 있긴 했으나 그가 많은 병력을 지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초망대의 좌대 대관이었던 오조린을 지휘관으로 추대했다. 지휘관으로 추대된 그는 작전 명령을 내렸다. 1초망대 가까운 곳에 제30표 헌병령이 있다. 이곳은 만주족이 장악하고 있으니 여기부터 경멸한다. 이 아직 봉기하지 않은 혁명 동지들에게 연락하여 봉기하도록 한다. 3. 암호는 흥한으로 정한다. 오조린의 명령을 받은 혁명군은 헌병령을 공격한 지 30분도 못 되어 그곳을 점령한다. 기회를 보던 청군의 병사들이 속속 초망대로 모여들어 가담함으로써 혁명군은 2,000명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청군의 수뇌들은 참모장 오조기 등을 초망대로 파견해 시찰토록 하였다. 그런데 오조기는 혁명군 임시 총지휘를 맡고 있는 오조린의 형이었다. 오조기는 상황을 판단한 끝에 동생 오조린을 돕기 위해 청군의 수뇌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숨기고 오히려 청군의 방위태세를 알려줌으로써 혁명군에게 도움을 주었다. 혁명군은 오조기의 정보를 토대로 헌병령을 점령한 데 이어 제30표를 돌파하고
오후 10시 30분에는 호광 총독 서징의 관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혁명군은 보안문을 탈취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호광 총독은 전세가 불리하다고 보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영국 영사 허버트 코페와 혁명 봉기가 있을 경우 영국 군함이 원조해준다는 약속을 받아 넣은 적이 있었다. 그는 이 약속을 믿고 측근들만 데리고 관저를 빠져나와 성 밖으로 탈출, 초예호에 올랐다. 서징을 태운 초예호는 항구로 도주하여 장강에 정박 중이던 영국 군함 뒤에 선체를 숨겼다. 서정은 영국 영사와의 약속을 믿고 영국 군함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했으나 영국은 거부했다. 혁명군에게 저항하던 청군도 총독 서징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자 전의를 상실하여 도망쳤다. 혁명군 결사대가 관저 건물에 불을 지르자 거세게 타오른 불꽃은 무창의 밤하늘을 물들였다. 불꽃을 장강대 안의 초예호 함상에서 바라본 호광 총독 서징은 증원군을 급파해달라는 전문을 전국 조정에 보냈다. 10월 11일 새벽까지는 무창 시내의 주요 지대가 혁명군에 의해 장악되었고 최후까지 저항했던 사산 북쪽의 번소도 포병의 지원을 얻은 혁명군에 의해 박살이 났다. 무창 시내 전국 관리들은 모두 도망쳤다. 하룻밤 사이에 무창 봉기가 성공한 것이다. 무창의 봉기 전투에서 전사한 혁명군은 결사대 소속 10명이었고 부상자는 20명이었다. 무창의 혁명은 성공했으나 혁명군을 통솔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약점이었다. 최재민 등 혁명군의 간부들은 우선 군정부를 구성하려 했으나 도독이 될 만한 인물이 없었다. 그들은 토의 끝에 제21 혼성 여단장인 여원홍을 찾아내어 도독에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여원홍은 48세였다. 천진수사학당에서 신식 군사교육을 받은 인물로서 정일전쟁 때는 기암 정원호의 보술장으로 있었다. 그러나 혁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이해도 없었다. 말하자면 반혁명적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청군의 반격에 시급히 대비하지 않으면 어렵게 성공한 무창 혁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 혁명에 찬동하지 않은 인물일지라도 국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그를 도독으로 추대한 것이다. 이때 여원홍은 혁명군의 추격이 두려워 초망대 가까이 있는 한 참모의 집에 숨어 있다가 혁명군에게 발각되었던 것이다. 임시 총지휘관 오조린이 여원홍을 영접하여 자의국으로 그를 안내하자 혁명군은 정렬하여 나팔을 불고 그를 환영했다. 그러나 여원홍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때 혁명군은 이미 중화민국 호북군 도독의 이름으로 된 포고문을 작성해 놓고 있었다. 혁명 간부 이익동이 그 사본을 가지고 여원홍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여원홍은 서명을 주저하였다. 여원홍의 대답에 우라가 치민 혁명군의 한 사람이 권총을 들이댔으나 여원홍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권총을 들이댔던 혁명군이 대신 서명했다. 여원홍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얼마 후 그는 혁명군이 다량의 무기와 은화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즉시 만주 풍속의 변발을 자르고 한인으로 돌아가 도독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여원홍은 나중에 원세계와 협력하여 혁명 세력에 대항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둔다. 여원홍을 도독으로 추대한 혁명군은 마침내 역사적 포고문을 발표했다. 1자 2국을 군정부로 한다. 2. 중국을 중화민국이라 칭한다. 3.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에 대하여 군정부가 외국인 보호에 책임을 질 것을 밝히는 바이며 동시에 군정부를 교전단체로서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중화민국이 시작된다.
무한 삼진의 함락. 무창혁명의 성공 소식이 한구 한양에 전해진 것은 11일 오후 4시경이었다. 정조는 무창혁명을 은폐하기 위해 무창과의 교통을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했으나 혁명 동시에 한 사람이 무창성 밖에 내붙인 포고문을 보고 즉시 장강을 건너 한구 한양의 혁명군에게 소식을 알린 것이다. 한구 한양의 혁명군들은 한구에 모여 작전회의를 열고 오후 8시 30분을 기해 봉기하기로 결정했다. 약속 시간인 오후 8시 30분이 되자 혁명군은 한양 병기창을 기습 점령하고 가까운 산마루에 대포를 배치하여 아래를 향하여 위협 포격을 가함으로써 혁명은 성공했다. 혁명군은 한양 병기창에서 다량의 무기를 노획함으로써 그 후에 혁명 봉기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한군은 12일 새벽에 이르러 혁명에 성공하였다. 그곳에서는 폭도들의 방화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무창으로부터 원군이 투입되어 질서 회복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장강의 요충지 무한삼진은 마침내 혁명군의 수중에 들어온다. 무창봉기 2일호인 1911년 10월 12일 오전 6시경 무창에 전화선이 복구되자 군정부는 도독 여원홍의 이름으로 전국의 무장혁명의 성공을 선포하고 각지에서도 호응하여 봉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 청조에 대하여 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고 청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족 출신 장병들에게 투항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무한삼진의 혁명 성공은 청조의 무능함과 무력감을 드러내어 혁명의 기운을 부채질했다. 그 결과 혁명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무창봉기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15성이 청조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한다. 이들 각성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흡수하여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신의 혁명의 숙제로 남겨졌다. 무창혁명의 소식이 북경조정에 전해진 것은 10월 11일 오후였다. 당황한 청나라 조정에서는 그 이튿날인 12일 무창에서 도망친 총독 서징을 파면하고 육군부 대신 음창과 예금부 부대신 살진빙으로 하여금 육해군을 거느리고 혁명군을 제압하게 했다. 그리고 패전의 책임을 서징 한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군의 위신을 회복하고 아울러 철도 국유화 정책을 제청 추진해오던 우전부 대신 성선회를 밀란 발생의 책임자로 몰아 민심을 수습하려 했다. 철도 국유화 문제는 당초 장지동이 추진하던 정책으로 민간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다. 철도를 국가 소유로 하여 그 이익을 국고로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철도 건설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조정으로서는 외국 차관에 의존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 철도 국유화 문제는 국내 자본가들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민간들이 파업과 소유 사태를 일으킴으로써 실정으로 지탄받았다. 무창봉기도 이러한 일련의 소란 사태의 하나라고 지적하는 자도 있다. 1901년 장지동이 죽자 성선회가 그 직무를 이어 추진해오고 있었다. 청나라 조정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그 실정의 책임을 성선회에게 지워 그를 파면하였던 것이다. 뒤이어 백성들의 원한 대상이 되고 있는 고관들을 숙청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일찍이 발해병을 이유로 파면했던 원세기를 다시 기용하려 하였다. 청나라 조정이 원세기를 다시 생각한 것은 혁명군 토벌 명령을 받은 음창과 살진빙이 청군을 통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세기의 신식 육군을 모체로 이용장의 회군까지 흡수한 북양군은 원세계가 편성한 군대로 원세계 개인의 군대라고 할 수 있었다. 청나라 조정은 북양군을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세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그로 하여금 정군을 통솔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조는 원세기를 호광 총독에 임명하여 혁명군을 토벌하도록 명했으나
쉽게 응할 원세계가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섭정왕인 순친왕이 자객을 보내 죽이려는 음모를 사전에 알아차리고 노동자로 변장하여 북경을 탈출하여 하남 땅 고향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호광 총독에 임명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청조가 자기를 파면할 때의 이유였던 발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꼼짝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청나라 조정은 당초 예정했던 호광 총독에서 흠차 대신으로 격상시키고 육군부 대신 흠창을 소환하는 한편 원세계의 부하였던 풍국종과 당기서를 각각 1,2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청국의 육해군 및 장강수사라는 직책까지 겸하여 군권을 원세계에게 주었다. 10월 30일 선통제는 스스로를 죄하는 조서를 발표했다. 선통제가 나이가 어리고 정사에 어두웠던 탓으로 정치를 그르쳐 고관들이 사리사욕에 빠져 백성들에게 피해가 막심했다는 자기 비판으로서 국민의 노여움을 풀어보자는 것으로 청나라 조정으로서는 매우 과감한 행동이었다. 원세계는 10월 30일에 하남성 산양에 도착하여 음창으로부터 모든 군권을 인수하고 혁명군에 대한 회유 공작에 착수하였다. 2차에 걸쳐 혁명군과의 사이에 서신왕래가 있었으나 혁명군에 의해 거부되자 풍국장으로 하여금 한구를 공격토록 하여 한구를 수복하였다. 11월 16일 원세계는 경친왕의 호임으로 내각 총리 대신이 되어 내각을 조직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조병균을 민정 대신에 당소위를 우정 대신에 임명하고 입헌파의 중진장관을 농공상부 대신 보황파인 양계초를 사법부 대신에 기용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려 했으나 장건과 양계초가 입각을 거절함으로써 실패했다. 원세계는 화평을 내세우는 한편 혁명군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 항구를 수복한 데 이어 한양에 대하여 공세를 취했다. 혁명군도 항전에 나서 전투를 벌였으나 원세계의 무력 앞에 격퇴당해 27일에는 한양도 빼앗긴다. 한구 한양을 빼앗긴 혁명군은 황홍의 지휘 아래 무창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혁명군은 전국적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구심점으로 집결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15성이 청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선포했으나 통일정부가 수립되지 않아 외국과의 교섭에도 불편이 많았다. 마침내 11월 30일 1차 각성 대표회의가 한구의 영국 조계에서 열렸다. 청나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멸망한 것이다. 따라서 금유의 문제는 혁명군과 청조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혁명군과 원세계 사이의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다. 더 이상 한족끼리의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세계를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원세계는 혁명군과 교전 상태에 있는 적인데도 불구하고 혁명군의 대표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원세계의 사주를 받은 동맹회의 중진 왕조명의 책략에 의한 것이었다. 그해 12월 2일 남경이 혁명군 수중으로 들어오자 무창의 대표들은 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의 소재지를 남경으로 옮긴 후 7일 이내에 각성 대표회의를 열어 10성 이상이 참석하면 임시 대총통을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무창에서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상해에 남은 진기미, 정덕전 등은 무창의 결의와는 달리 황홍을 대원수로, 여원홍을 보원수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대원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대권을 가진다고 결정함으로써 무창과 상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외국의 일부 신문에서는 중화민국 초대원수로 손문이 가장 유력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혁명파 중에는 손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혁명파 내부의 동정을 주시하던 원세계는
자기의 실력을 기르는 한편 혁명군 회유 공작을 폈다. 당시 장강 이남 지역은 거의 혁명군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원색에는 청국 주재 영국 공사인 존 조르단을 통해 혁명군과의 강화를 모색하자 조르단은 한국 주재 영국 경사 허버트 코페에게 혁명군과의 접촉을 의뢰했다. 12월 1일 청군은 무장에 대하여 포격을 가한 후 오후 6시쯤 코페의 지시를 받은 영국 민간인 벤이 군정부에 찾아와 정전을 제의하였다. 정전기간은 당초 12월 2일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색이 요청으로 2번이나 연장되어 정전기간은 15일간에 이르렀다. 정전에 이어 강화 교섭이 시작되어 혁명군 측에서는 오정방, 정조 측에서는 당소의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 홍장의 인맥에 속하는 사람으로 특히 오정방은 외교 면에서 이 홍장의 후계자로 꼽히는 자였다. 당시 상해에 거주하고 있어 혁명군의 설득으로 강화 교섭 책임자가 된 것이다. 1차 교섭은 잠정적 정전에만 합의하고 20일에 다시 2차 교섭에 들어갔다. 2차 교섭의 관건은 국채에 관한 문제였다. 오정방은 1차 교섭에서 주장한 대로 청조를 폐지하고 공화정부를 수립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당소인은 국민대회를 열어 정체 문제를 결정한다는 선까지 양보하였다. 당소위가 이같이 양보하게 된 것은 원색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색에는 대총통의 자리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혁명파의 무창 대표에 의해서 자기를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한다는 결의를 현실화시키려 하였다. 그는 입헌 군주파를 설득 무마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혁명파와의 강화 교섭만 성공한다면 대총통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11년 12월 25일 혁명파의 원로인 손문이 상해로 돌아왔다. 혁명파는 손문을 환영했다. 무장혁명이 성공했을 무렵 미국에 있던 그는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유럽을 거쳐 귀국하였다. 그것은 청조에 대한 4개국 차관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공화정권에 대한 경제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4개국 차관의 중심국이었던 영국은 손문의 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차관을 중지하고 새로운 은행단을 신정권에 파견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손문의 귀국은 임시정부 수립의 교착 상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12월 25일 손문이 상해에 도착하자 각성 대표들은 임시대표 대총통 선거 준비를 서둘러 12월 29일 정식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손문이 압도적 다수의 득표로서 초대 임시 대총통에 선출되었다.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 취임 선서에서 손문은 민의 공의를 취하고 중을 위해 복무한다고 서약했다. 새로운 공화국은 연호를 쓰지 않고 1912년 민국 원년으로 정하였다. 이로써 유사일에 중국을 지배했던 전제 군주체제의 종집을 짓고 민의에 의한 정치와 민중을 위한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화정치가 실현된 것이다. 1월 3일 손문은 각성 대표회의에 내각 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육군총장 황홍, 차장 장작빈, 내무총장 정덕전, 차장 거정, 외교총장 왕총해, 차장 위신조 등등.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육군 외교교육의 3총장만이 동맹회 회원일 뿐 나머지는 청조의 구관료와 입헌파가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실무는 혁명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참의회의 최대 임무는 중화인국의 임시약법을 심의하는 일이었다. 2월 7일에 기초위원회가 구성되고 1개월간 토의 끝에 3월 11일에 임시약법이 공포되었다. 제1조
중화민국은 중화인민이 이를 조직한다.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 로 시작되는 임시약법은 주권제 및 내각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것으로 손문의 삼민주의에 입각한 중화민국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탄생과 동시에 세계 열강에 대한 대책에 부심해야 했다. 그리고 원세계의 동정의 신경을 세워야 했다. 남경에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되긴 하였으나 북경에는 여전히 청조가 존재해 있었고 실권자 원세계가 청국군의 정권을 배경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강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 무렵 세계 열강은 원세계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열강들은 원세계에 의해 남북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중화민국을 승인하지만 남경 임시정부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있었다. 손문은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기 전부터 대총통의 자리를 둘러싸고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대총통의 지위를 원세계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었다. 그러나 원세계는 자기의 야심을 키우는 데 급급했다. 그는 혁명정부에 대해서뿐 아니라 1월 16일 청조에 대해서도 황제 퇴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상주문을 국무대신 연명으로 제출하였다. 전국 황제는 믿었던 독계의 발등을 지킨 격이 되었다. 가장 의지하던 원세계로부터 배반을 당한 셈이다. 원세계의 내각으로부터 황제 퇴위를 강요당한 청국조정은 1월 17일부터 매일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원세계에게 설득당한 경친왕 등은 공화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위, 재택 등 만주 귀족들은 군주제를 고수하여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조의 귀족인 양필은 종사당을 결성하여 청조의 붕괴를 끝까지 저지하려 했다. 종사당은 원세계의 내각을 무너뜨리고 종실 내각을 구성하여 천랑을 군정 대신으로 삼아 최후까지 청조를 지킬 것을 맹세했으나 1월 26일 종사당의 영수 양필이 암살당했다. 암살자는 경진동맹회 소속의 팽가진이었다. 양필은 폭탄을 맞아 왼팔에 부상을 입었고 다리를 절단했지만 끝내 숨지고 팽가전은 화폐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양필은 죽으면서 이제 청조는 마지막이다라고 중얼거렸다. 양필이 죽자 귀족들은 재산을 외국에 도피시키고 전진대련 등지로 빠져나가 외국인의 보호에 들어감으로써 청나라 황실은 고립되어 버렸다. 이 무렵 임시정부에서는 강화 책임자인 오정방 당소위를 통하여 원세계와의 사이의 황제 퇴위에 관한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였다. 대총통 손문은 청제가 퇴위하고 원세계가 공화정에 찬동한다면 원세계에게 대총통 지위를 양보할 것임을 선언하고 5개 조항의 최종안을 원세계에게 주었다. 1. 황제는 퇴위하고 원세계는 청국 황제가 퇴위했음을 북경 주재 외국 공사에게 통지한다. 2. 원세계는 공화주의를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한다. 3. 손문은 외교단에 대하여 청국 황제의 퇴위를 보고하고 사직한다. 4. 참의원은 원세계를 대총통으로 선출한다. 5. 원세계는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된 후 참의원이 정한 약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한다. 원세계는 이 5개 조항을 받아들였으나 청국 황제의 퇴위를 직접 요구하지 않고 오광총동 단기소로 하여금 장군 22명에 42명이 연명으로 된 상주문을 올려 공화제를 요청하게 하였다.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청조로서는 퇴위의 길밖에 없었다. 청조는 세조 순치제가 북경을 점령한 1644년 이래 267년 만에 종지부를 짓게 된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퇴위 조서의 기초자는 임시정부 측의 장관이었다. 이 조서의 원고가 원세계에게 전해지자 원세계는 원문에 원세계가 정권으로서 공화정부를 조직하여라는 구절을 삽입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단순한 퇴위 선언이었던 조서가 원세계에게 양해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탈바꿈해 버렸다고 한다. 청나라 시대의 인문 청초의 삼류. 청나라 초기 당시의 황제 강희제는 그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치의 미명하에 전국의 학자를 명예와 지위, 금전으로 유혹하고 굴복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혹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 않은 학자가 있었다. 황종희, 왕부지, 고현무 등이 유명하다. 이 세 사람은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의 사람으로 명나라 멸망 후에도 문필과 무기로서 청나라와 싸우다 그 뒤 살림에 응거하여 학술에 전념하는 생활을 보냈다. 학술에 전념하여 커다란 학술적 성과를 남김으로써 청초의 삼유로 숭앙받는다. 왕종이는 사학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다. 그는 사학 전공의 절동학파 창시자로 사학의 태사로 불리는 만사동, 장학성 등이 모두 황종이 영향을 받았다. 황종이의 사상에서 주목할 점은 군주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봉건주의는 천하의 해독이라 지적하고 어떠한 군주도 천하의 간뇌를 좀먹고 천하의 자녀를 이산시키고 자기의 음락만을 탐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군주를 천하의 독부, 만민의 원수라고 하고 군주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폐지하고 천하의 법을 제정하여 법률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부패해가는 봉건적 왕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그는 계문가로서 그의 저작은 청조 말기의 민주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왕부지도 청초 삼류 중 하나다. 항청전에서 패한 왕부지는 고향인 형양 서북쪽에 있는 석선산에 응거하였기 때문에 선산선생이라 불린다. 그는 40년에 걸친 저작을 통해 100편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 천문역법 수학 지리에도 능했으나 경학, 사학, 문학에 능했고 특히 철학에서 업적을 남겼다. 왕부지는 관념론에 반대하여 이를 반박하고 중국 역사상 유수한 학자들이 남긴 유물론을 체계화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고대 철학사에서 후한의 왕충, 북송의 장제를 계승하는 유물론 철학을 만들었다. 또 한 사람은 청초삼류로서 고현무이다. 고현무의 초명은 강, 자는 충정이다. 청군이 남하여 남경을 공략한 후 고현무는 남송의 민족 영웅 문천상을 본받아 명조의 부활을 맹세했다. 그리고 문천상의 제자 왕연무의 이름을 따 연무로 개명하고 자는 영인으로 고쳤다. 고현무는 강소의 명문 출신으로 어렸을 때 양조부 고소불의 지도와의 경사를 공부했다. 양모 왕씨는 양자 연무를 사랑하여 자주 명나라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청군이 남하자 고씨 가문에도 불행히 엄습했다. 양모 왕씨는 청조에 굴복할 수 없다 하여 15일간 단식 투쟁으로 자해하기 이른다. 조국 명나라의 멸망, 양모의 순사는 고현무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40년에 걸쳐 독서에 몰두하여 당시 문화의 중심지 강소 일대에도 그가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47세 때 여행길에 올랐다. 오를 때 그의 친구 귀장 등 21명이 고현무를 위하여 천하의 도서를 널리 구하는 통문을 내어 방방곡곡에서 고현무에게 책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리풍토 습관 등을 조사했다. 각지의 반청지사와 명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현무는 여행 중 말의 등에서 경전이나 주석을 목독하였고 잊은 것이 있으면 다시 정독하였다. 수십 년에 걸친 수만리의 여행 끝에 고현무는 견문을 넓혀 그의 학식은 풍부해졌다. 일기초로 저술된 책이 일지록, 천하, 궁국, 이병서, 조역지, 음악, 오서, 운보정, 정림시문집 등이다. 이들 저서 내용은 정치, 역사, 철학, 문학, 의전제도, 천문지리, 군사, 경제, 문자, 음운, 은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오연문은 많은 저작과 절조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경세 치용의 학문태도, 실질적 소박한 학풍, 원전에 통하는 고증 등을 중히 여기는 학습 방법으로 고증학을 창시하였다. 근거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학문이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며 가식 없고 절박함을 으뜸으로 삼았다. 옥루몽과 조설근. 옥루몽은 비련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어디 가나 옥루몽이 화제였다. 옥루몽을 읽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풍조가 되어버려 그것을 모르고는 아무리 시서에 통달한 자도 행세를 못했다. 앙주의 어느 집에서는 막년 18세의 처녀가 그만 옥루몽의 마음이 끌려 앓기 시작하더니 병상에 눕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옥루몽이 달의 신세를 망쳤다며 딸 몰래 옥루몽을 불태워버렸다. 이를 난 그녀는 왜 나의 복을 불태워 죽였나요? 하면서 죽었다고 한다. 당시 조정에서 옥루몽을 외설서로 취급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금서조치를 취했으나 독자는 늘어만 갔다. 옥루몽의 주인공 가보옥은 온 세상의 선망을 한 몸에 안고 있는 귀족의 후계자였다. 이 가보옥에게 연정을 품은 두 처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집의 주인, 가정의 노이, 동생의 딸 임대옥이었고 또 하나는 가정의 아내 황부인의 동생의 딸 썰보째였다. 이 두 채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썰보째는 아름답고 행실이 단정했으며 명랑했고 장래 남편 될 사람이 학문에 전념하고 입신출사하여 봉건제왕의 현신 양상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한편 임대옥은 다정다감하고 고독과 애절을 담은 가냘픈 처녀로 오로지 자기의 의종 인물과 사랑을 나누며 잘 지내기를 바랄 뿐 입신 출세에는 관심이 없었다. 보옥과 보채, 대옥 세 사람은 나이가 어렸을 땐 별다른 생각 없이 지냈으나 나이가 들면서 각기 다른 개성과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 보옥은 어느새 봉건제도에 대해 반역자적 생각을 지니게 되었고 그 생각은 굳어져 갔다. 그는 오로지 입신 출세만을 일삼는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힐난했다. 이렇게 해서 보옥과 보채의 감정의 갈등은 심각해지는 한편 비슷한 생각을 갖는 보옥과 대옥의 애정은 깊어져 갔다. 당시 봉건사회 체제하에서는 아무래도 보옥과 대옥의 행동을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로 취급하여 괄시하는 반면 보채의 언행과 일거일동은 봉건귀족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며느리감으로 매력을 갖게 하였다. 보옥은 성격이 걸맞는 대옥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이 집안의 어른들은 속임수를 써 보옥과 대옥의 사이를 떼어놓아 대옥으로 하여금 보옥을 단념하게 하고 보채와 결혼하게 했다. 보옥을 일생의 반려자로 흠모했던 대옥은 보옥에 대한 연정을 버리지 못해 자리에 눕게 되었고 죽었다. 한편 보옥은 결혼식장에서 면사포를 벗기는 순간에야 신부가 대옥이 아닌 보채임을 알고 놀랐다. 뜻밖의 일에 보옥은 미쳐버렸고 끝내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영모가 아름답고 행정이 단정하여 가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보채도 독수공방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옥루몽은 피와 눈물로써 봉건사회의 혼인관습을 규탄하고 있지만 이 소설은 단순히 혼인이라는 틀을 벗어나 중국 봉건사회의 모순과 몰락을 묘사하고 있다.